안녕하세요. 강원대 교수 차장섭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그 범일국사와 낭원대사 그리고 한국 선종불교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차례를 보면 첫 번째는 한국 선종불교의 뿌리, 한국 선종불교의 뿌리가 어딘가? 그것은 바로 강릉에 있는 양양의 진전사와 그 다음에 강릉 굴산사와 그리고 보현사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선종의 흐름을 한번 먼저 파악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범일국사와 굴산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선종불교가 이 영동 지역에서 어떻게 시작되어서 고려를 거쳐서 조선 현재에 이르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낭원대사와 보현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보현사가 우리가 아는 것보다는 저평가됐다고 할까요? 한국 선조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낭원대사 개청을 중심으로 해서 보현사가 가지는 우리나라 선종불교에서의 그 위치 이런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국 선종불교의 뿌리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강원도 사람을 지칭할 때 아마노불 이렇게 부릅니다. 아마노불이라고 하는 이 말은 조선을 건국하는데 큰 공을 세웠던 삼봉 정도전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선 팔도를 구획하고 각 도에 있는 각 도의 특성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강원도를 아마노불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마노불이라는 말은 바위 아래에 있는 늙은 부처다 이런 의미인데 이걸 아마 좋은 의미로 해석을 하면 아름답고 좋은 자연 환경 속에 살면서 초자연적인 경지에 있음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원도 사람을 아마노불이라고 했을 때 아마노불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 누굴까? 아마도 이 범일국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선종의 도입과 이 강원도 강릉이라고 하는 곳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 선종불교는 신라 성녀들이 당나라 유학을 통해서 선종을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그 도의선사께서 821년 그러니까 헌덕왕 13년에 선종을 도입하게 되죠. 근데 이 선종이 도입해 왔을 때 이미 신라의 교종의 불교에서는 선종과 상당한 대립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그 교종 같은 경우에는 왕적불 사상, 귀족적 보살, 그리고 중생적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계급 논리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기존 질서를 이렇게 유지 발전시키는 바탕의 사상으로 깔고 있었죠. 근데 당시에 누구나 도를 깨우치면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선종의 사상은 기존의 질서에 굉장히 반감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신라 하대 같은 경우에는 왕위 쟁탈전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었고 지방에는 호족들이 득세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선종의 도입은 어떤 그 왕권에 도전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위기의식까지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종은 탄압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도의선사의 입장에서는 경주를 떠나야 됩니다. 경주에 있어서는 선종을 탄압하기 때문에 자기의 사상을 선종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되는데 그 보호해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강릉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릉이라는 도시는 통일신라 시대 당시에 경주에 이어서 제2의 도시였습니다. 여기가 제2의 도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경주와 강릉이 교통로가 발달돼 있었죠. 우리가 전근대 사회 속에서의 그 교통로, 지금으로 치면 고속도로에 해당하는 것은 물길입니다. 그래서 경주에서 형산강을 타고 포항으로 나오면 포항에서 연안 항로를 타고 강릉으로 올라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강릉과 경주는 이게 고속도로로 연결된 곳이었기 때문에 이곳은 바로 경주와 라이벌 관계를 가지는 제2의 도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의선사께서는
경주와 라이벌 관계에 있는 강릉으로 은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양양 진전사에 은거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쪽에 강릉에 살고 있었던 그 지방의 호족들의 입장에서는 선종 사상이 자기네들의 어떤 그 존재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상적인 기반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보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선종불교의 성지가 바로 이 영동지방 양양 진전사를 중심으로 해서 강릉의 굴산사까지 포함하는 이 지역이 우리나라 선종 도입의 뿌리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의선사에 의해서 도입된 그 선종불교는 구산선문으로 이렇게 성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산선문은 익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도의선사의 가지산문, 장흥의 보림사죠. 그리고 홍척의 그 실상산문 같은 경우는 남원에 있는 지리산 실상사를 말하는 거고요. 해철의 독리산문 같은 경우는 곡성에 있는 태안사가 그 중심 사찰이 됩니다. 그리고 도윤의 사자산문은 영월의 흥령사거든요. 지금은 흥령사라고 되지 않고 법흥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법흥사가 바로 도윤의 사자산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낭해와상의 성주산문은 보령에 있는 성주사고요. 범일의 사굴산문이 바로 강릉의 굴산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원의 희양산문 문경의 봉암사죠. 지금 문경 봉암사 같은 경우에는 그 선방을 하기 때문에 4월 초파일만 일반 대중에게 이렇게 개방하는 그런 사찰로 잘 알려져 있죠. 그 다음에 현욱의 복림산문 같은 경우는 창원의 복림사고요. 이염의 수미산문 같은 경우는 해조의 광조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에 의해서 도입된 그 선종불교는 구산선문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운데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범일국사의 사골산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그 사진은 강릉 굴산사에 있는 단간지주거든요. 우리나라 아마 단간지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단간지주고 규모가 제일 큽니다. 한 5.5m 정도 되는 가장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표면이 이렇게 툭툭툭툭툭 쳐서 아주 거칠게 만들어져 있어서 가장 선종적인 분위기를 잘 나타내는 단간지주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유홍준 교수는 이 그 단간지주를 보고 강원도의 힘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던 그런 작품인데요. 이 굴산사에 남아있는 이 단간지주야말로 우리나라 선종불교의 뿌리의 상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사굴산문과 굴산사, 보현사의 관계를 살펴보면 범일이 이 사굴산문을 개창했다고는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범일국사 같은 경우에는 그 아버지 북의 계통은 명주 도독 김수련의 후예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마 경주의 왕족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모계는 세은 각간의 후손이라고 해서 명주의 세력가였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명주라고 하는 곳이 지금 강릉을 말하거든요. 강릉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데 이곳에 있어서 그 부계와 모계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주 걸출한 인물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범일은 중국 유학을 하고 851년에 명주 도독 김공의 초빙으로 해서 굴산사의 주지가 되면서 굴산사를 창건하게 되어서 사굴산문이 바로 여기에서 성립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굴산사에 있는 그 부도인데요. 이 부도는 정확하게 누구의 것이다라고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추정컨대 굴산사가 배출한 인물은 범일국사가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범일국사의 부도로 지금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범일국사의 부도가 있고 그 앞에 탑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그걸 정확한 어느 분의 그 부도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그거는 그 이후에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여기에 그 율곡선생을 모시는 송담 서원이 들어섰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부분이 훼손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범일국사의
제자로서 이 개청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 개청, 낭원대사 개청이 범일국사가 열반한 이후에 굴산사를 지키고 있었지만은 여러 차례 초구의 침입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초구의 침입이라고 하는 것은 도적대들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 개청이 살았던 그 당시는 통일신라가 멸망하고 고려가 들어서는 후삼국의 아주 혼란한 시기였기 때문에 아마 국가의 어떤 그 중앙 세력이 지방을 제대로 이렇게 혼란을 잠재우고 하는 그런 것들이 불가능한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굴산사라고 하는 그런 큰 절도 이 도적대들로부터 이게 보호받지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초구들의 침입으로 인해서 아마 사찰이 일부가 훼손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던 차에 강릉으로 이주해 왔던 육두품 출신의 알찬인 민규라고 하는 분이 희사를 합니다. 시주를 받아서 보현사를 창건을 하게 되거든요. 보현사의 지장선언을 창건하게 되고, 그래서 이쪽으로 굴산사에서 보현사로 옮겨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범일국사와 낭원대사가 가지고 있는 그 위상은 어떨까? 두 분의 우리나라 선종불교에서의 중심지는 어떨까라고 하는 것인데, 범일국사를 중심으로 하는 이 사굴산문이 우리나라 선종불교의 중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 불교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 이제 조계종인데, 이 조계종의 뿌리가 어딘가, 즉 한국 선종불교의 뿌리가 어딘가라고 했을 때 시작점이 바로 양양에 있는 진전사의 도의선사에 됐지만, 이 구산선문이 이제 그 전국으로 확산이 됐죠. 그 중에서 가장 주도를 했던 세력들이 바로 사굴산문, 범일국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굴산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에서 고려 초까지는 통요대사, 범일에서 낭원대사, 개청으로 이렇게 이어지던 그 법통이 고려가 되면 해조대사 담진으로, 그 다음에 보조국사 진울로, 나홍화상 해근으로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고려 선종불교의 주도권을 장악을 했던 그 산문이 결국은 범일국사에서 창건됐던 사굴산문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조선에 들어오면 무학대사 자초로 이어지고 현재의 조계종으로 이르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굴산사와 보현사, 그리고 범일국사와 낭원대사의 위상이 얼마나 대단한가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이것은 우리나라 선종불교의 현재 조계종의 뿌리를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범일국사와 굴산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범일국사로 영정인데요. 지금 삼척 영언사에 보관되어 있는데, 지금은 아마 월정사의 성보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범일국사시고요. 예, 그래서 이 범일국사는 탄생부터가 이렇게 설화 자체가 아주 독특하다고 볼까요? 예,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일국사의 탄생 설화가 전해지고 있는 책은 조당집과 이명지를 나눌 수 있는데, 조당집이라고 하는 것은 선종불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곳으로서 사실은 이곳에 그 많은 선성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범일국사의 행적도 이 조당집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당집에 보면은 어머니 문씨가 아이를 가졌을 때 해를 두 손으로 떠받드는 태몽을 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가 잉태된 지 10석 만에 출산을 했다. 그래서 해를 두 손으로 떠받들었다라고 해서 이렇게 범일이라고 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명지는 요거는 조금 다릅니다. 이명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강릉의 향토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범일국사가 탄생한 곳으로 알려져 있는 굴산사가 있는 곳이 지금 현재 강릉시 구정면 학산리인데, 그 학산에 전해지고 있는 이야기들을 모아서 강릉의 향토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구정면 학산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를 이명지에 실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양갓집 규수가
지금 구정면 학산에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석천이라고 하는 샘에 가서 물을 길러러 갔던 거예요. 그래서 물을 기르려고 이렇게 물을 뜨르고 보니까 표주박에 그 바가지에 이렇게 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가 들어있는 그 물을 한 모금 마시게 돼요. 이걸 마시고 나서부터는 갑자기 이제 날이 갈수록 배가 불러오다가 13개월 만에, 10달 만에 아기를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도 사실은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명문가 집안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숨겨야 될 그와 같은 일이고 체면에 손상이 가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이 아이를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동네 뒤산에 있는 학바위라고 하는 곳에 아이를 버리게 되죠. 근데 그 아기를 낳은 처녀는 모성애를 이기지 못해서 3일 만에 아기를 버렸던 학바위로 찾아 올라가 봅니다. 갔더니 이곳에서 여러 짐승들이 모여가지고는 아기를 보호하고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멧돼지가 젖을 먹이고 학이 날아와서 날개로 아이를 감싸주면서 입에 단실을 넣어주고는 어디가 사라지는.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범상한 아이가 아니라. 그래서 다시 데리고 와서 키우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범일국사입니다. 그래서 범일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도 해가 담긴 물을 바가지로 떠서 마시고 잉태한 아이다라고 해서 범일이라고 했다. 이렇게 그 강릉의 향토지인 이명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이 구정면 학산이라고 하는 곳은 앞이 들판이 넓기 때문에 강릉의 옛날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도 양반 사대부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던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강릉에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살아 학산, 죽어 성산이라는 말인데 지금 성산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대관령 지역이고 산악 지역이고 그 다음에 학산이라고 하는 것이 강릉에서 가장 넓은 덜을 가지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넓은 덜을 바탕으로 하고 있던 유력 가문의 아들이 범일이 아니었을까. 그게 이제 이런 설화를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 학산마을에 가면은 이 탄생설화 관련되어 있는 그런 석천과 학바위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장면이 학산에 남아 있는 석천이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물론 이게 굴산사가 몇 차례 발굴 작업을 했는데 본격적인 발굴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부분 발굴만 했었거든요. 그러는 와중에 완전 발굴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루사로 인해서 그 가운데, 굴산사 한가운데로 이렇게 물길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상당 부분이 훼손됐다고 하거든요. 그렇지만은 지금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복원을 해가지고 있는 게 석천이라고 하는 우물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구정면 학산 마을 뒷산에 있는 학바위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이 학바위를 우리가 이제 가면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 마을에 가면은 굴산사지 절터가 있고 절터에 부도가 있거든요. 굴산사지 부도가 있는데 그 부도 왼쪽 언덕 위로 올라가면은 지금도 학바위라고 하는 바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범일국사는 중국을 유학을 하게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유학을 가는 거죠. 유학을 갔는데 중국 유학 가서 만났던 스승이 제안선사라는 분인데, 그죠? 이 제안선사라고 하는 분은 마저 도일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달마로부터 시작을 해서 해가 해농 이렇게 해서 마저 도일, 제안선사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그 두 분이 이제 제안선사를 만나서 나눈 선문답이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제안선사께서 그대는 어디서 왔는가라고 했더니 범일국사가 동국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안선사가 묻습니다. 수로로 왔는가 육로로 왔는가? 그렇게 했더니 두 가지 길을 모두 밟지 않고 왔습니다. 그 두 길을 밟지 않았다면 그대는 어떻게 여기 왔는가? 해와 달에게 동과 서의 경계가, 동과 서가 무슨 장애가 되겠습니까?
그러자 제한선사께서 실로 동방의 보살이로다 하고 칭찬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제한선사와 나눈 선문답을 통해서 진리를 구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도 장애가 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 길을 왔든 저 길을 왔든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사소함을 버리고 진실된 어떤 목표, 목적, 진리 추구라고 하는 불법을 깨닫게라고 하는 그것은 모든 어떤 장애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마 그런 내용의 선문답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문답을 통해서 범일의 어떤 비범함을 중국에서도 널리 알렸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그 제한선사와 범일국사가 나누었던 성불에 관한 선문답이 전해지고 있는 건데요, 그죠? 이 범일국사께서 어떻게 해야 성불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제한선사께서 돈은 닦을 필요가 없으니 그저 더럽히지 말라. 부처다 보살이다 하는 견해를 짓지 말라. 평상의 마음이 곧 도인이라. 평상심시도라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이 사상은 그 제한선사의 스승이신 마조도일의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마조도일의 이와 같은 사상을 제한선사가 개성을 했고, 그 사상을 범일국사가 개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현사에 들어오면은 절 입구의 바위에 세워진 바위에 바로 평상심시도라 하는 5글자가 새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사것이 뒤에 공부하겠지만 범일국사의 가장 중심 사상이 되기도 했던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범일국사가 가지고 있는 선종의 가장 중심되는 범일의 사상은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요약될 수가 있겠는데요. 첫째는 도불용수입니다. 도라고 하는 것은 닦음에 있어서 필요가 하지 않다. 도는 닦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다만 오염되지 않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어린이들의 눈빛을 보면 굉장히 맑고 투명하고 순수한데, 그것이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풍파에 시달리면서 사실은 핏기도 돌고 험악해지고 상처를 입게 되고 이런 것들처럼 사실은 순수의 마음을 그대로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그게 도다, 이런 아마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는 닦음을 필요로 하지 않고 다만 오염되지 않도록 하면 된다라고 하는 도불용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상심시도라고 해서 평상심이 곧 도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방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는 것처럼 마조도일과 제한선사에 이어서 범일국사도 그와 같은 사상을 그대로 계승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평상심은 장래에 도달할 수 있는 이상적인 것, 수도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있었고 바로 지금 있으며 수도나 좌선이 필요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들이 바로 범일의 가장 중심 사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은 그 범일국사의 중심 사상은 적심적불이라, 지금의 그 바로 그 마음이 부처다라고 하는 거죠. 예, 적심적불이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지금의 현재의 마음을 불심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있음이 가장 천국이다, 이렇게 천당이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심적불, 그 다음에 도불용수, 그 다음에 평상심시도, 이 3가지가 범일국사의 가장 중심되는 사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범일국사의 행적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행적이 바로 굴산사를 창건하는 것인데, 범일국사는 중국에 그 유학을 가서 16년 만에 그 큰 깨달음을 얻고 선사가 되어서 847년 문성왕 9년에 신라로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귀국에서는 4년 동안에는 경주와 그 다음에 충청도에 있는 백달산 이곳에서 머물면서 이 수행을 하죠. 그리고 41세가 되던 해인 그 851년에 명주 도독의 청으로 이 굴산사로 옮겨와서 굴산사를 창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40여 년간을 이 굴산사에 머물게 되는데 이분의 명성이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신라의 왕실에서는 이 범일국사를 이 국사로 모시려고 했지만 계속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왜 범일국사인가? 국사로 초빙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분을 사후에 예우를 해서 국사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국사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는 사굴산문을 개창을 해서 제자를 키우는 데 집중하고 자기 수행에 집중했던 것이 범일국사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굴산사에서 40여 년 동안 정진을 했는데 한 번 앉은 소나무 숲은 집이 되었고 평평해진 바위는 좌선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렇게 알려질 만큼 용맹정진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범일국사께서 열반하시기 전에 수행자의 본분에 대해서 이렇게 마지막 말을 남기시고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부처의 뒤를 따르지도 말고 다른 사람의 깨달음도 따르지 말라. 본래 부처의 철두철미한 자기 본분의 자각을 수행의 목표로 삼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석가모니께서 열반송을 하시면서 법등명, 자등명이라고 하셨는데 그것과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굴산사 창건을 통해서 사굴산문을 개창을 하시고 많은 제자를 키웠던 것이 바로 범일국사의 업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그 발굴하던 그 현장이었는데 상당한 규모의 그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보이는 게 그 굴산사지의 부도이고요. 이 앞부분이 많이 발굴을 됐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루사로 인해서 사찰의 전체의 한 반 이상이 훼손되는 그런 불행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 이게 발굴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사실은 불교계에서 여러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지 못한 안타까움을 이런 데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범일국사와 관련되는 유적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건데 이제 그 대표적인 게 굴산사 부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굴산사 부도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을 드렸는 것처럼 어느 분의 부도다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도 탑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도 탑비의 그 비대 같은 경우에는 받침 같은 경우에는 지난 발굴을 통해서 확인을 했거든요. 그게 아마 이 서원이 들어오면서 많은 부분이 훼손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불교 국가였던 고려가 조선이 들어오면은 유교 국가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은 조선이 들어와서 이 사원 경제가 서원 경제로 바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원이 이렇게 국가의 예속이 되면서 그 자리에 서원이 들어서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사원이 가지고 있던 전답이나 이런 것들이 그 서원의 경제로 바뀌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아마 이쪽도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 부도의 규모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범일국사의 것이 거의 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종 사찰의 가장 우리가 특히 구산선문에 있는 그 선종 사찰의 대표적인 특징이 사자전성이라고 하는 스승을 흠모하는 스승을 따라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식들이 강했기 때문에 스승 스님의 부도를 많이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선종 사찰의 특징이 바로 부도가 좋은 부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굴산사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범일국사에 부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범일국사의 부도인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일제에 의해서 상당 부분이 아마 훼손되고 도굴이 되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 현지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일제시대 때 이거를 도굴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증언 같은 경우에도 노인들로부터 이게 들을 수 있는 곳인데 대체적으로 팔각 원당형이라고 해서 밑이 이제 팔각이고요. 위가 원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제일 밑에 부분
기단부 부분에 보면은 그 자연석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 위에 이제 이 사자를 새겨 놓기는 했는데 이 자연석처럼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부처님께서도 금강보좌에 앉으실 때 그 금강보좌가 자연석이거든요. 그래서 자연석 위에 이렇게 부도를 올리는 것들이 대체적인 방법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땅을 의미하는 사각형의 기단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사자상이 하대석에는 사자상이 새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사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맹수, 동물의 그 왕으로서 이렇게 부처님을 수호하는 수호신의 역할을 하는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뭐 제일 밑에 부분 하대석에는 사자들이 새겨져 있고요. 그 위에는 구름 문양을 새겨져 있는, 중대석에는 구름 문양이 새겨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님께서 열반을 하시면 하늘로 가게 되는데, 하늘이 어딘가? 하늘은 구름 위가 하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구름을 새겨서 그 위가 하늘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중대석 위에 보면은 주악상이라고 해서 악기를 연주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신 그 보밀국사에게 주악 음악을 공양을 하는, 예, 음식만이 아니라 음악을 공양하고 향을 공양하는 그런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부도 가운데 그 초기의 양식이고, 예, 팔각 원당령의 어떤 초기 양식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려산사지 부도만이 범일국사에가 남기는 그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유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범일국사는 제자가 어떤 분들이 있었을까? 그래서 범일국사의 제자는 십철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제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전기가 전하고 있는 제자로서는 행적, 그 다음에 개청, 신이 이렇게 세 분 정도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현사를 창건하신 낭원대사 개청 같은 경우에는 주로 춘천, 홍천, 원주 일대에서 주로 많이 활동을 하셨고요. 행적은 양양, 평창, 춘천, 홍천, 봉화, 삼척, 울진 등 영동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선종 불교를 이렇게 확산시키는 데 상당히 노력했던 분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낭원대사와 보현사에 대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보현사의 전경인데, 범일국사가 창건한 그 굴산사지 같은 경우에는 학산의 그 들판에 자리하고 있다면, 이 보현사 같은 경우에는 산 속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 속에 이제 절이 들어가는 것이 이제 신라 하대 선종 사찰의 아주 대표적인 특징인데, 그래서 보현사는 바로 그와 같은 그 산지 사찰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찰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낭원대사 개청 같은 경우에는 그 속성은 김씨입니다. 그러면서 경주에서 출생을 했고요. 화엄사 정행에게서 배우고 강주에 있는 엄천사에서 구족계를 받았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도 금산으로 가서 암자를 짓고 3년 동안 경전을 열람을 하면서 참선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스승을 찾아서 수소문을 하던 중 범일의 법력을 듣고 이를 찾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청은 범일 문화에 머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범일로부터 시민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서성으로서 이렇게 마음으로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마음의 도장을 찍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범일로부터 이게 마음으로 이 인정을 받을 정도로 아주 대단한 법력을 가졌던 인물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청은 그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범일이 입적한 후에 그 사굴 산문을 지켰지만, 그러나 이제 도적대들의 어떤 그 공격 이런 것들로 인해서 초구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이 위험한 상황에 보내지자 이 지금의 보현사를 창건을 하고 이쪽으로 옮겨와서
선풍을 일으켰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보현사의 이제 지장 선언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낭원대사 개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와서 그 많은 선풍을 일으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스님들이 모였던 것으로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낭원대사 같은 경우에는 명주군수 왕순식과 인연을 맺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왕순식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강릉 김씨거든요. 김주원의 후손이고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는데, 태조 왕건이 그 후삼국을 통일하는데 가장 큰 협력을 했던 그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왕순식과 인연을 맺고 서로 협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강릉 지역의 호족 세력과 상당히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고, 아마 이 보현사를 유지 발전시키고 여기에 선풍을 일으키는데도 지방 호족의 많은 도움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낭원대사 개청은 범일과는 다르게 그 경혜왕의 초빙을 받아서 국사가 됩니다. 예, 국사가 되거든요. 예, 국사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통일신라가 망하고 후삼국이 성립된 이후에는 태조 왕건에게 협의를 함으로 해서 고려가 이렇게 개국을 하는데 큰 도움을 주기도 했던 그런 분이 바로 낭원대사 개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개청은 그 세납 96세, 범납 72세로 보현사에서 입적을 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96세면 굉장히 오래 사신 거죠. 이때 당시 평균 수명이 한 40대 한 중반 정도쯤 된 걸 생각하면 평균 수명보다 한 2배로 오래 계셨던, 선풍을 일으켰던 그런 어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조금 이따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 그 낭원대사 부도탑 B에 보면, 비문에 보면은 그 낭원대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혹한 중생을 제도하고자 지혜의 횃불을 비추었고 고해 중에 자비의 배를 향해 항해하셨다. 선사는 지혜로워 그의 등력이 무에 자재로웠다. 중생의 도사이며 모든 이들의 선지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비문의 요 구절이 낭원대사 개청을 가장 핵심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현사를 이렇게 창건을 하게 되는데, 이 낭원대사 개청이 범일국사가 입적한 후에 사골산문을 지키다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적대의 그 공격으로 인해서 굴산사가 위험에 처해지자 이 산속으로 들어와서, 대관령 밑에 산속으로 들어와서 사찰을 중창을 하고 선풍을 일으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문에 보면 구렁을 깎아 멀리까지 도로를 만들고 또 탑을 높이 세우며 문과 담장을 활짝 여니 멀리서부터 오는 자들이 구름대와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일국사, 굴산사에 계셨던 범일국사에 이어서 이 낭원대사 개청이 보현사에 머물면서 그 스승의 대를 이어서 우리나라의 선종의 선풍을 계속 확산시켜 나갔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지장선언이라고 이게 지금 최근에 이제 복원이 되었는데, 그래서 지장선언을 이렇게 개설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듯이 지장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저성을 담당하는 보살이고, 돌아가신 분들의 사자의 그 영혼을 천도를 담당하고 있는 그 보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때 당시에 그 후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이게 왕순식의 협조도 있었지만 이 태조 왕건이 이 많은 전쟁을 일으켰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기 때문에 아마 지장선언을 만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보면 보현사의 그 마당에 지금 탑의 그 탑재가 일부가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자상으로 지금 보통 알려져 있는 석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자상의 그 석상을 일반적으로 사자상으로 보는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혹시 삽살개의 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현사가 지장선언이었는데
어, 지장보살의 화신으로 알려진 분이 통일신라 시대 때의 그 왕족으로 알려져 있는 김교각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중국에 유학을 가서 구화산에서 열반을 하셨는데 살아 계시는 지장보살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 김교각 스님이 지장보살로 알려져 있는데 그 지장보살로 알려진 김교각 스님께서 중국으로 유학 가실 때 신라의 삽살개를 데리고 갔다. 선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삽살개를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여기에 아마 탑을 만들 때 탑을 지장보살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그 앞에 삽살개를 배치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조금 지나친 뭐 해석일 수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추측해 보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오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어떤 사자상인지 아니면 삽살개를 표현하는 것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낭원대사에 관련되는 그 유적은 이 고려 태조가 이제 그 낭원대사 계층이 고려를 통일하는 데 상당히 도움을 주었던 분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낭원대사라고 하는 시호를 내리고 그 다음에 탑의 이름을 오진이라고 해서 오진탑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낭원대사와 관련되는 유적은 보현사 낭원대사 탑이 있고요. 부도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현사 낭원대사 부도탑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탑비는 우리 절 앞에 있고 탑은 여기서부터 한 300m 뒤에 산 중턱에 자리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탑과 탑비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현사 낭원대사 탑비는 앞서 말씀드렸는 것처럼 개청은 96세를 일기로 930년에 그 열반에 드시거든요. 제자들이 같은 달 28일에 색신을 받들어 보현사에서 300보 정도 떨어진 서봉 석실에 임시로 장사를 지냈고 신경, 총정 등의 문도들과 여러 사람들이 개청의 가르침을 사모해서 여러 번 표를 올려서 탑을 만들 수 있도록 조정해 아뢰는데 이후 태조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한 후에 탑을 세울 것을 허락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낭원대사 개청과 그 고려 태조 왕건과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것이 낭원대사 부도탑인데 이제 팔각 원당형이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밑에 이제 팔각으로 되어 있고, 예, 위에는 둥근형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팔각 원당형의 전형적인 모습을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낭원대사 부도 탑비가 있습니다. 그 탑비 같은 경우는 이수와 귀부, 그 다음에 탑신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3등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낭원대사 부도 탑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 귀부가 있고 가운데 비신이 있고 제일 윗부분에 이무기를 새겨 놓는 이수가 있는 부분인데 우리나라의 부도 탑비 중에서 상당한 글작품에 들어가는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귀부의 그 거북이 머리가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활기차고 큰 호방한 웃음을 웃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이런 그 귀부들의 그 표정들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은 그 특징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뒤에 있는 이게 꽁지 부분이나 이 발 부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미술사적으로도 낭원대사 부도 탑비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거의 원형을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이 잘 되어 있는 대표적인 부도 탑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형태는 앞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여기에 이제 적혀져 있는 그 일대기가 이제 되는데 요 일대기를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신에는 오연사를 중창한 그 개청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의하면은 개청은 835년에 지방 세력가의 아들로 태어나서 화엄사에 출가해서 교학을 익혔고 26세에 엄천사에서 구족계를 받은 후에 사굴산문의 개조인 범일국사의 제자가 되었다.
범일이 입적한 후에 굴산사를 지켰으나 자주 초구 도적들의 침입을 받았다. 이때 알찬 민규의 도움으로 보현산사로 옮겼다. 지 명주군주사인 왕순식의 협조를 많이 받았고 경혜왕 때 국사의 예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30년에 보현사에서 입적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상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 범일국사와 낭원대사 그리고 한국 선종불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제 수업을 통해서 이 범일국사의 굴산사와 낭원대사의 그 보현사가 우리나라 선종불교의 뿌리고 현재 우리 조교종의 뿌리가 바로 이곳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이와 같은 어떤 여러분들의 그 깊은 생각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보현사에 오시는 여러분들에게 상당한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강의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부하십시오.